258페이지인가요? 에너지 준위. 네. 여기를 어떻게 나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학교에서.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쪽 부분을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어. 뭐가 있냐면 원자 모형의 변천사.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사. 그러니까 물질은 최소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처음부터 정립되어 있는 이론은 아니었잖아. 처음으로 현대과학에서 동우야, 눈동자 멍하니 딴 생각하지 말고 물질에 최소 입자가 있다. 원자라고 하자라고 하는 돌턴의 원자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을 돌턴의 원자설은 모든 물질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최소 입자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원자 모형의 그림이야. 돌턴의 원자설. 그러다가 톰슨의 전자 발견. 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 전기 띤 입자. 전자는 입자잖아요. 그 입자가 원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모형이 새롭게 정립이 돼. 그래서 원자 모형이 어떻게 그려져요? 원자가 있는데 이 안에 또 다른 입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톰슨의 전자 발견이야. 근데 그 입자의 전기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근데 원자는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니? 중성이지?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알겠니? 근데 톰슨의 원자 모형은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 내부에는 다 뭔가가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야.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고 입자들도 있다. 전자가 있다. 이게 톰슨의 모형입니다. 그러다가 러더퍼드가 핵을 발견하게 돼. 원자 안에 핵이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발견한 핵을 가지고 원자 모형을 어떻게 그려요? 원자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이 중심부에 플러스 전기 띄고 있는 핵이 있고요. 원자는 대부분 문 공간이라는 얘기야. 빈 공간. 러더퍼드의 핵 발견은 원자는 빈 공간이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야.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근데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건 이미 반영이 돼야 되겠지? 전자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있다.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야. 알겠어요?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니야, 졸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어. 졸리면 일어나서 수업 들어. 깨면 다시 앉고요. 자,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뿐이 없어요. 원자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그 크기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가 이상하게 돼. 왜냐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둘 사이에 무슨 역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점점 원자핵 쪽으로 어떻게 돼? 끌려가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되겠니?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빈 공간이라는 이 말이, 이 개념이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원자의 크기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야. 러더퍼드는 그걸 당연히 원하진 않았겠지. 원자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빈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러더퍼드가 제안한 건 뭐냐? 인력이 작용하는데,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거리를, 특정 거리를 뭐 해야 돼? 유지시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제안한 가설은 힘을 받지만 이 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전자는 뭐 해야 된다? 원운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리가 유지가 되면서 힘을 받는 것까지 설명이 가능해져. 러더퍼드는 뿌듯했겠지. 물론 다 과학자들이 천재 과학자들이야. 내가 그냥 설명상에서 그러는 거지. 러더퍼드가 뿌듯했겠지. 잘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근데 이 당시에 전자기학이라는 게 태동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 전자기파 방정식, 맥스웰의 방정식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전자기학의 핵심 이론은 뭐였냐면 이런 거요. 전자기파가 빛이었다라는 걸 밝혀지게 돼. 얘가 빛이야. 그런데 단지 전자기파가 빛이고 빛이 전자기파다라는 것만 밝혀낸 게 아니라 전자기파가 왜 발생하느냐 이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전자기파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전기띤 입자를 우린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발생된대. 알겠니? 이 이론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 그 이론을 가지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들여봤더니만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 아시겠어요? 그걸 찾아낸 사람이 누구야? 보어야, 보어. 유명한 과학자예요. 천재 과학자고. 알겠어요? 그래서 보어가 이 이론을 가지고 봤더니만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뭐 하고 있다 그랬어? 원운동한다 그랬지? 그럼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은 전기띤 입자, 전하가 맞아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운동은 등속운동이야 가속운동이야? 이거 가속운동이야. 아시겠어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 자유낙하. 원운동은 매 순간 운동 방향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면 가속운동이야. 가속이라는 얘기는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것만 가속이 아니에요. 운동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운동이야. 그러면 러더퍼드의 이 이론은 결국은 전자가 가속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보호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전자가 뭘 방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전자기파, 빛을 방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운동하는 얘가 빛을 방출해. 근데 빛 자체가 뭐니?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돌면서 빛을 방출한다, 에너지를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줄어들어. 그러면 특정 궤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져. 에너지를 버리게 되면 점점 궤도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보가 너의 이론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전자기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보호가 지적한 건 러더퍼드의 모형의 모순점. 누구의 모순점? 이 러더퍼드의 원자의 모순점이에요. 첫 번째, 원자의 크기가 안정한 이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자가 점점 에너지 방출하면서 빨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이 설명되지 못한다. 알겠니? 두 번째, 러더퍼드가 얘기했던 원자 모형에서 모순점을 발견한 보호가 두 개의 모순점을 발견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전자가 빛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면 점점 궤도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 줄어든단 말이야. 이때 이 궤도가 줄어드는 이 나선형의 형태는 연속적으로 거리가 줄어들어요? 아니면 불연속적으로 거리가 줄어들어요? 연속적으로. 나선 자체가 연속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 또한 빛 A 방출, 빛 B 방출, C 방출, D 방출 할 때 얘네들이 연속적인 거리 줄어듦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빛 방출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빛들을 모으면 그 모든 빛들을 다 모으면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돼?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근데 이 당시에 유리관에다가 특정 기체,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양쪽 극단에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해서 고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가열된 기체는 우리 알잖아. 고온의 기체는 빛 방출하잖아. 그지? 빛을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빛을 조사를 했더니만 이때 방출되는 빛이 무슨 스펙트럼으로 조사되더래? 방출 스펙트럼. 다시 얘기해서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되는 게 실험의 팩트야.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래.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뜻은 A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과 아주 미세한 에너지 차이가 있는 B 빛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에너지와 에너지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다른 종류의 빛, 그리고 또 크게 에너지 차이가 나는 다른 종류의 빛, 띄엄띄엄 빛이 방출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이거는 팩트. 그런데 이 모형에 따르자면 전자기학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방출되는 빛이 무슨 빛이어야 된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 팩트를 이 이론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모순점은 뭐예요? 보호가 제출한 두 번째 모순점은 실제로 관측되는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게 보호의 고민이었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호는 이 모순점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순점을 제시했으면 나름대로의 뭐를 또 제시해야 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뭐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호가 제안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다. 알겠어요? 그거를 보호의 원자 모형 또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왜 앞에 수소만 붙었느냐? 나중에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수소 원자에만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헬륨, 리튬, 베릴륨으로 넘어가면 보호의 이론과 실제 관측값이 점점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그러면 보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모형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원자 핵이 있어. 오케이. 그거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인정. 그리고 빈 공간이 있어. 인정. 빈 공간까지 대부분 원자는 비어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근데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운동을 하느냐? 원운동도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 보호가 얘기하는 원운동은 그냥 원운동이 아니에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파동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보호는 파동운동을 제안을 해요. 알겠니? 가속운동이 아니에요? 파동운동은 일단은 파동이잖아. 그리고 이 파동의 딱 형태가 맞아떨어지는 궤도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궤도에서 파동이 딱 맞아떨어져.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쳐요. 근데 이 궤도와 이 궤도 사이에는 파동이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없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호가 제안한 원자 모형은 이거야. 단순히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핵 주변에 전자가 파동 운동을 하는데 파동의 조건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궤도가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만 딱딱딱딱 정해져 있더래. 첫 번째 궤도가 있고 두 번째 궤도는 여기서 파동의 조건이 만족되는 거리가 주어지더래. 세 번째 궤도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한 이쯤에서 세 번째 파동의 조건이 만족되는 그런 궤도가 주어지더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자는 첫 번째 궤도 여기서 파동으로 운동을 하고 두 번째 궤도 여기서 파동으로 운동하고 세 번째 궤도 여기서 파동 운동하고 이렇게 조건이 맞는 궤도가 여러 개의 궤도가 정해져 있다.
라는 게 보호의 설명이야. 그리고 왜 파동 운동을 제안을 했냐면 이 안에서 파동 운동으로 전자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원 운동이 아니라서 빛방출 안 해도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당연히 그 궤도에 있을 때는 없겠지? 그러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단 러더퍼드 원자 모형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 순서상으로 가장 안쪽 궤도를 1번 궤도라고 칠게요. 두 번째 궤도는 n = 2, n = 3, n = 4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궤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맞는 궤도는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궤도에서 있을 때는 전자는 안정적인 상태야. 가속 운동이 아니야. 그래서 빛방출을 안 해. 알겠니? 그러면 원자의 안정성 설명은 가능합니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선 스펙트럼은 이 모형으로 선 스펙트럼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을 이렇게 해. 보호는 안쪽 궤도의 전자가 이렇게 파동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E1이라고 하자. 1번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를 E1. 2번 궤도에 머물러고 있으면서 파동 운동할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E2라고 표기를 할게요.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는 E3. 네 번째 궤도는 E4의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E1의 에너지보다는 E2의 에너지가 크고 E3의 에너지가 크고 E4의 에너지가 커요. 이렇게 설명돼. 다시 얘기해서 전자는 핵에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고 핵에서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많은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 빛방출은 언제 일어나니? 빛방출이란 얘기는 에너지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뭐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뭐한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많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로 차이 나는 에너지를 버리면 되겠지. 그림에서는 예를 들어서 3번 궤도에 있던 전자가 2번 궤도로 간다든가 3번에서 1번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하는 위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차이 나는 만큼 뭐 한다는 얘기야? 빛을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빛방출이야. 근데 그게 왜 선 스펙트럼이냐? 봐. 전자는 현재 이 그림에서 내가 제안하는 그 그린 이 그림에서는 전자는 1번 궤도 아니면 2번 궤도 아니면 3번 궤도 아니면 4번 궤도 딱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1번 궤도와 2번 궤도 사이에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파동 조건에 맞질 않아 거기는. 그래서 여기 궤도는 없어. 알겠니? 그래서 에너지로 따져볼게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 5줄이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쓸게.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 이거보다 에너지가 뭐하다고? 많아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쓸게요. 한 두 번째 궤도에서는 2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칠 거예요. 알겠지? 세 번째 궤도는 20줄보다 뭐 해야 돼? 많아야 되겠지? 내 마음대로 그냥 쓸게. 27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네 번째 궤도는 27줄보다 뭐 해야 돼? 많아야 되겠지? 한 3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설정을 할게요.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간다고 치자. 얼마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해? 22줄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겠지. 그 22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방출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조건에서 봐봐봐. 이 조건에서 22줄에 해당되는 빛 말고 만약 2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 방출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현재 이 그림에서 이건 안 되죠. 20줄이 차이가 나는 궤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 빛은 방출되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러더퍼드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22줄 빛 방출은 가능하지만 20줄의 빛 방출,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은 방출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연속적인 빛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만약에 4번에서 2번으로 가. 얼마의 차이야? 10줄 차이. 4번에서 3번으로 가. 얼마 차이야? 그러면 3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 방출은 가능하겠지? 4번에서 바로 1번으로 가. 얼마 차이야? 25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은 방출 가능하겠지? 하지만 20줄의 빛은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빛이 있다면
방출되는 빛이 가지게 되는 에너지 값은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EM-EN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M과 N은 나중 어느 궤도에서 어느 궤도로 옮겨질 때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4번에서 1번으로 간다 그러면 2포 마이너스 2원의 절대값의 차이 나는 에너지만큼 방출하거나, 반대로 안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갈 수 있어 못 가? 갈 수 있겠지. 어떨 때 갈 수 있겠니? 에너지를 뭐 할 때? 얻으면. 근데 그때 뭘로 에너지를 흡수해? 빛으로. 알겠어요? 전자는 에너지를 버릴 때 빛으로 버리고요.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어떻게 흡수해요? 빛으로 흡수한다. 그러면 흡수되는 그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바로 뭐야? 우리가 배웠던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러면 동일 종류의 원자라면, 얘가 수소 원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방출 스펙트럼과 반대로 수소 원자가 흡수하는 스펙트럼은 빛의 종류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돼. 방출할 때는 밝게 방출할 거고, 흡수할 때는 그 빛만 뭐 한다는 얘기야? 흡수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이게 HF 값으로 배워야 돼. HF 배웠잖아. 뭐에서? 빛의 입자성에서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HF로 계산한다 그랬지? 이때 방출되는 빛 광자 하나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돼야 된다는 뜻이야. 차이 값이 HF로 계산돼야 된다. 또는 람다분의 HC라고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맞아, 틀려? 왜냐하면 F 곱하기 람다가 빛의 속도 C가 되기 때문이에요. F는 뭐라고 쓸까요? 람다 분의 C가 F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식 과정은, 식은 이렇게 쓰되 문장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에너지가 큰 빛을 방출하면 그 빛은 진동수는 뭐하고? 높단 뜻이고, 파장은 뭐하단 얘기야? 짧단 뜻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정리, 에너지 큰 빛, 진동수는 큼. 파장으로 따지면 파장은 뭐하다? 이 관계는 머릿속에 바로 입력시켜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빨간색의 에너지가 가장 적은 거야. 빨간색이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길어요. 진동수는 작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가시광선과 뭉퉁구리로 했을 때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있을 때 누가 에너지가 가장 많아? 자외선이에요. 관계 알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빛의 영역 중에서 적외선보다 에너지 많은 게 가시광선이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 많은 게 누구예요? 자외선이에요. 그리고 가시광선 내에서 빨, 초, 파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수록 파장은 뭐 된다? 에너지는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00 몇 페이지였어? 오늘 말하려고 58페이지에 일단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지?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다. 선 스펙트럼에는 다시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연속 스펙트럼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빛들이 모여있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 스펙트럼은 특정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빛들만 있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보의 원자 모형이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에너지 준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잖아.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야, 에너지 준이라는 단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지 않나? 반도체에서 나오잖아. 쉽게 해서 에너지 준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 뭐 이런 뜻이야. 에너지 준위.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 알겠어요? 핵이 있고요.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 뚜두두두 무한 궤도까지가 있다고 치자. 물론 파동 조건에 만족되는, 알겠죠? 파동 조건에 만족되는 각각의 궤도가 있는데 얘가 n = 1, 2번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 무한대 궤도라고 했을 때 우리 화학에서는 1번 궤도다, 2번 궤도다 이 숫자를 뭐라 그래? 주양자수라고 얘기해요. 주양자수. 1번 궤도를 주양자수 1, 2번 궤도를 주양자수 2.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숫자들을 화학에서는 주양자수라고 표기를 해요. 주양자수. 동호회 알겠지? 네. 1, 2, 3, 4 무한대 중에서 지금 현재 중에서 가장 에너지 적은 궤도가 몇 번째 궤도라고? 1번. 핵에 가까이일수록 에너지가 가장 많아.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몇 번째 궤도에 있을 때야? 무한궤도이겠지? 여기에 전자가 있다면 아주 무한대. 여기 있다면 전자가 에너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전자 에너지 최대값은 얼마로 우리가 잡는 줄 아시나요? 빵이야. 왜? 이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빵.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저게 최대값이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값은 빵이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나머지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은 얼마로 처리를 할까? 음수, 마이너스로 처리를 할 거야. 알겠어요? 그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을 에너지 값, 에너지 준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 값이 얼마냐? 이 원이 얼마냐? 보어는 그걸 공식 수식으로도 정리를 합니다. 이 원 궤도에 있을 때 1번 궤도에 있을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K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냥 받아. 이 K는 상수예요. 알겠죠? 2번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는 얼마냐? 이 2는 마이너스 4분의 K의 에너지를 갖는다. 3번 궤도에 전자가 머물러 있을 때 에너지는 얼마냐? 마이너스 9분의 K의 에너지를 갖는다. 어떤 패턴 찾았지? 뭐예요? n번째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는 얼마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의 에너지를 갖는다. 알겠니? K는 13.6 전자볼트 값이에요. 몰라도 돼. 그냥 K는 상수다. 중요한 건 뭐예요? 궤도에 있을 때, 그 궤도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는 그 궤도 주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알겠지? 왜냐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이고 그게 마이너스 K 값이었다고 치자잉?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K라는 얘기잖아. 표시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등분해? 4등분. K를 4등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여기. 얘가 두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야. 마이너스 4분의 K. 알겠어요? 이 에너지보다는 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K지. 그러면 전체 K 값을 몇 등분하라는 얘기야? 9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만 요쯤 되겠지. 얘가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고 마이너스 9분의 K의 에너지. 이 값들을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자가 그 궤도에 있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 값, 그걸 에너지 준위. 1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2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3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4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5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점점 폭이 어떻게 되겠니? 그 간격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에너지 준이고, 화살표 상에서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어. 뜻은 뭐예요? 전자가 몇 번 궤도에서 몇 번 궤도로 이동한다는 뜻이야.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간다는 얘기고 이때 그러면 빛 방출이 일어나 빛 흡수가 일어나 방출이겠지. 많은 에너지에서 적은 에너지로 가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빛 방출이 일어난다. 시우야 알겠니? 졸지 말고. 반대로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하는 거야? 흡수. 1번 궤도에 있던 전자가 3번 궤도로 간다는 얘기지. 그지? 에너지 흡수해서 간다는 얘기야. 이때는 빛 흡수가 일어난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얘는 뭐야? 방출. 3번에서 2번으로 간다는 얘기고 빛 방출이 일어나게 되겠지. 됐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관여되는 빛을 기역빛, 이때 관여되는 빛을 니은빛, 이때 관여되는 빛을 디귿빛이라고 한다면 관여하는 빛이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한다면 니은빛의 에너지는 기역빛의 에너지와 디귿빛의 에너지의 합과 같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만큼의 에너지는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의 합과 같다. 같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다룰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게 보의 원자 모형이고 에너지 주입니다. 중요한 건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결국은 보가 제창한 원자 모형은 이런 얘기야. 전자는 원자 핵 주변에 여러 궤도에 있을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지? 그거 설명했어요. 네. 파동 조건이 맞는 그런 궤도가 있다고.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각 궤도는 특정 에너지 값을 갖는다. 맞지? 네. 특정 에너지 값을 가져요. 네. 그 다음에 각 궤도는 연속적으로 그 궤도가 존재해요. 띄엄띄엄 존재해요. 띄엄띄엄.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지. 각 궤도는 불연속적 이런 얘기지. 그런 논법에 의해서 궤도는 특정 에너지 값을 갖고 있고 궤도는 불연속적이라는 얘기면 그러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규결되는 거야. 됐니? 이거를 멋진 단어로 표현해. 뭐라고 표현하냐? 전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양자화되어 있다. 저게 양자역학의 시발이야. 너무 멋진 단어인데. 양자가 가보지도. 양자. 특정한 값을 갖는다. 아. 불연속적이다. 양자라는 말 뜻이 입자라는 뜻이야. 의미가. 양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는 뜻이야. 근데 그 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A라는 양, B라는 양 사이에 중간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게 불연속적이야. 비유를 하자면 사람의 그 명수를 셀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지. 네. 1.5명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니? 아니요. 0.5명 있어요? 누군가 물어봤더니만 반 자르면 되네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거는 죽은 거지. 0.5명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명수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 네. 한 명과 두 명 사이에 0.5명, 0.7명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네. 알겠어요? 네.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시간도 양자화되어 있대. 알아요? 그러니까 1초와 2초 사이에 1.5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1.5, 1초와 1.5초 사이에 1.25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해보면 시간은 연속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네. 근데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대. 뭐요? 플랑크 시간이라고 있어. 세상에. 시간도 양자화돼. 그리고 길이도 그래. 길이. 1cm 있지. 네. 1cm와 2cm 사이에 1.5cm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1.25cm 있어요. 있지. 그러면 모든 어쨌든 간에 길이라고 하는 게
연속적인 모든 길이가 가능하지? 네. 아니래. 길이의 최소 단위가 있대. 이게 플랑크 길이야. 플랑크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다 양자가 되어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자화라는 뜻은 중간값 P 없는 그런 개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존재하는 걸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 불연속적이다.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위치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궤도 있던 전자가 1번 궤도로 간다고 치자. 응? 가다 보면은 1번 궤도까지 가다 보면 3번 궤도와 2번 궤도 사이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대. 사라지고 나타나. 중간 과정 없어야 돼. 그게 이 얘기의 또 핵심 이론이야. 알겠니? 사라짐과 동시에 저기 어딘가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없어야 돼.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가 없대. 그렇죠. 동거나 그냥 받아들여. 그게 양자 세계야. 알겠니? 아, 그냥 이거는 아유 개념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론이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건 실험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거 배웠잖아. 입자는 입자성을 가지면서 곧 뭔 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성. 거기부터 이해가 안 돼. 입자가 어떻게 파동이야? 파동이 어떻게 입자야? 거기부터 이해가 안 됐어야 돼. 근데 받아들여야 돼. 전자는요. 야, 수소 원자의 전자가 몇 개야? 한 개. 한 개지. 그지? 근데 양자 이론에서는 이 이론에서는요. 전자가 한 개가 아니야. 무한계예요? 어. 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돼. 과학자가 틀린 거 아니야? 어? 과학자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거를 정말 모든 곳에 존재하나 뭐 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안 볼 땐 무한대야.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니 근데 안 보일 때 보려고 할 때 그게 한 개로 보이면은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증명이 됐어. 어떻게 증명했대요? 그게 파동 확률 모형이야. 그리고 전자가 우리 반도체 강국이잖아. 네. 현재 사용하는 반도체가 다 터널링 효과를 이용을 한단 말이야. 뭔지 모르겠지? 네. 뭔 말이냐면 전자가 에너지 가질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 너머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있게 해요? 나타날 확률이 있어. 어. 근데 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 그런 게 있어. 그게 양자 세계래. 양자 세계라 그러면 매우 미세한 입자들. 크기가 어느 정도? 파동성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크기들. 전자나 양성자나 원자 핵 정도 크기는 다 양자 세계야. 걔네들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다 나타나. 어느 순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어떤 순간에는 입자로 존재해. 관측할 때마다 말을. 관측할 때만 관측이 가능한데 관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확률로만 계산할 수가 있어. 쉽지 않지?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니? 선생님은 이해하셨어요? 아니, 이해 못해 나도.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 선생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냥 뭐 동거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존재하지 않지. 내가 안 볼 때는. 내가 안 볼 때는 존재와 존재 안함이 모두 가능한 거야. 아 그런 그린 식으로 거예요, 해석하는 선생님이. 거. 근데 내가 봐서 너가 보이잖아? 넌 존재한 거야. 존재할 확률에 해당이 된 거지. 아 재밌다. 그러면 지금 태양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음. 근데 봤는데 태양 있잖아? 있는 확률이 발견된 거지. 진짜 슈레딩거의 고양이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슈레딩거가 그거를 말도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입한 이론이었어. 그 예였어, 오히려. 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부정을 했어. 근데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양자역학을 촉발시켰지. 보어도 그렇고.
근데 저도 부정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양자화라는 말 자체가 불연속적이란 뜻이에요. 이 개념이 매칭돼 있습니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2번에서 이제 전자가 2번 궤도에 있던 전자가 1번 궤도로, 3번에서 1번으로, 4번에서 1번으로, 5번에서 1번으로. 이때 다 빛방출이 일어나지.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얘는 몇 번에서 몇 번이야? 3에서 2지? 얘는 4에서 5에서 2, 뭐 4에서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뭐예요? 4에서 3. 4에서 3이지? 네. 5에서 3, 6에서 3, 무한대에서 3 이렇게 있겠지? 네. 자, 얘네들을 한 집단의 빛, 얘네들 한 집단, 얘네들 한 집단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 A는 공통점이 뭐예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가 공통점이야. 어쨌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몇 번째 궤도로 도달할 때? 1번 그. 1번 궤도 도달할 때가 방출되는 빛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 거예요. 이 빛들의 집단, 이때 방출되는 빛들의 집단은 공통점이 뭐예요? 2번 궤도. 2번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들의 집단이에요. 네. 얘네들의 공통점은 3번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들의 집단이야. 네. 이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주도 면밀하게 조사한 과학자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 이걸 조사한 사람이 누구야? 라이먼이야. 그래서 이 조사한 1번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을 조사한 게 라이먼이고, 이 집단의 빛을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를 조사한 사람은 또 따로 있어. 발머야, 이 사람. 그래서 이때 빛 집단을 발머 계열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요걸 조사한 사람은 또 따로 있겠지? 얘가 파센이야. 파센 계열의 빛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한다. 라이먼 계열 빛, 발머 계열 빛, 파센 계열의 빛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많은 빛이야? 다 똑같아요. 아니죠. 그림에서도 차이 나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나마 좀 부합해서 그렸잖아. 이게 에너지 차이 값이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방출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집단의 빛들과 이 집단의 빛들과 이 집단의 빛들의 그 차이값, 에너지 값이 차이가 같아? 크게 차이가 나잖아. 누가 에너지 가장 많아? 라이먼 계열이야. 그 다음이 발머, 그 다음이 파센 계열이야. 알겠니? 그리고 이 빛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집단들 중에서 세 집단에 각각 속하는 빛들이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하나래. 하나인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하는 빛들이래. 그러면 라이먼 계열은 에너지가 셋 중에서 뭐하라 그랬어? 그러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얘가 뭔 빛에 해당될까? 이게 자외선이야. 자외선 계열의 빛이다. 발머빛은 가시광선 계열의 빛이야. 영역이라고 쓰자. 계열이라는 말보다는 자외선 영역. 그러면 파션은 적외선 영역. 그럼 X선 감망 그런 건 못 봐요? 여기 없어요. 여기서는 없지.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조심할 거. 얘들아, 무한대 궤도에 있던 전자가 3번 궤도로 떨어질 때 빛방출이 일어나, 빛 흡수가 일어나. 방출이 일어나지. 이때 방출되는 빛을 빛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2번 궤도에 있던 전자가 1번 궤도로 떨어진대. 이때도 빛 방출이 일어나지. 이때 빛을 빛 B라고 할게요. A는 무한대 궤도에서, 무한대는 진짜 엄청 멀리 있는 게 무한대야. 그곳에서 3번 궤도로 떨어진대, 전자가. 그러니까 이동을 한대, 순간적으로. 그때 빛 방출이라는 거 빛 A라고 칠 거고. 빛 B는요, 전자가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갈 때 방출되는 빛을 빛 B라고 할 겁니다. A 빛이 에너지가 많아, B 빛이 에너지가 많아. B요. 응? B. B? B. B.
네, 저 그림을 봐가지고 재미로 원칙. 그림만 봐. 빙고.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 때문이야. 시작점이 무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네. 무한대에서 3번으로 떨어진다? 끼켜봐야 요만큼의 에너지의 차이값만 발생을 해. 네. 알겠니? 네. 근데 2번에서 1번은 2번에서 1번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발생해. 네. 그리고 2번에서 1번 어쨌든 1번으로 도달하잖아. 이 빛은 무슨 계열의 빛이라고? 무슨 영역의 빛이라고? 라이먼. 자외선이야. 라이먼 계열. 네. 그럼 얘는 뭐겠니? 3번으로 떨어졌으니까. 하신대요. 파생계열 적외선이겠지. 얘는 자외선이고 얘는 적외선이야. 당연히 에너지 누가 많아? 자외선의 에너지가 많은 거야. 알겠니? 네. 어디서 출발해서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어디로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학교에서 n제곱분의 k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아? 기억을 혹시 못하는 건 아니고? 어? 너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 에너지 차이 값이 그 에너지 그러면 그래 혹시 모르니까 얘들아 봐봐봐 네. 빛 B가 갖게 되는 에너지 값 얼마니? 빛 B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질까? 4분의 3K. 계산해볼까? 이렇게 하면 돼 2번 궤도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K예요 2번 궤도니까 네. N제곱 1번 궤도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K지 부모 통분시킬게요 K는 4분의 4K가 되겠지? 네. 그거의 차이값의 절대값을 치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K와 4분의 4K의 차이값은 얼마야? 4분의 3K지? 그게 얘의 에너지야 이해됐니? 네. 그러면 무한대에서 3번으로 떨어진다 이때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겠지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계산할 수 있지 네. 무한대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라고? 영. 제로 3번 궤도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9분의 K 그러면 차이값은 9분의 K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네. 빛 A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9분의 K의 에너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보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두긴 해요 네. 아시겠죠? 네. 압도적으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 중에서 문제는 무슨 계열에 집중적으로 나오는지 아시나요? 발머 계열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머 계열이 무슨 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발머 계열을 문제 출제합니다. 알겠죠? 네. 특히 261페이지 4번 문제 보자. 261페이지에 4번 문제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문제 읽어보면 그래요. 그림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만을 나타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관에다가 수소기체 집어넣고 고전압을 걸었을 때 빛이 방출되는 그걸 분광기로 본 걸 수소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방정관. 네. 근데 무슨 영역만 나타냈대? 가시광선. 가시광선. 다시 해서 무슨 계열? 발머 계열만 나타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어디 있니? 여기 이렇게 있고요. A 빛, B 빛, C 빛, D 빛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이게 됐지? 네. 물론 여러분들 교재나 현재 가지고 있는 교재 자체가 컬러 교재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A, B, C, D가 지금 색깔이 나와 있잖아. 네. D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컬러 시험 아니잖아. 네. 다 무슨 색으로 나와 그냥 흰색으로 나온단 말이야. 네. 바탕은 검은색. 방출 스펙트럼이라면 나타나는 빛만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한 영역 빛만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어쨌든 그래서 얘가 빨간 빛인지 파란 빛인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알아 몰라? 모른다고. 알겠니?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얘가 발머 계열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자식에서 가시광선이라고 나와 있으면 D가 빨간색이야. 왜 그런 줄 아니? 파장이 왜 길어? 에너지로 주고. 아니
문제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요. 문제 파장 언급돼 있어 안 돼 있어? 문제 안 돼 있단 말이야. 얘가 파장이 이 A, B, C 중에서 얘가 파장이 가장 긴 빛이 맞아. 그쵸. 왜 그러냐면 봐 얘들아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요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간격의 폭이 점점 어떻게 되니? 좁아져. 폭 자체가 에너지의 차이값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네. 이 간격 이쪽으로 갈수록 간격 폭이 뭐하게 돼? 짧아져. 줄어들고 있지? 이 방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한 빛이란 얘기야? 아, 맞아. 많은 빛이란 뜻이야. 간격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니? 그냥 발모 계열 중에서 극단적으로 팝 이 두 가지만 찾을 겁니다. 빨간색의 에너지가 가장 적은 빛, 파란색의 에너지가 가장 많은 빛. 그러면 얘가 무슨 빛이란 얘기야? 파란 빛에 해당되고 얘가 에너지가 적은 빨간 빛에 해당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찾아야 돼. 흑백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리고 D는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전이 될 때 우리가 전자가 궤도를 바꾸는 걸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이. 궤도 바꾼다는 뜻이에요. 궤도 갈아탄다. 궤도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가 D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전이 될 때 방출되는 빛이겠니? 일단 발모 계열이잖아. 힌트 있잖아. 어디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2번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야지만 발모 계열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근데 2번으로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D는 에너지가 가장 뭐한 빛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졌겠니? 3번. 3에서 2로 떨어진 거야. 얘가. 그림에서 보면 얘가 D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3에서 2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얘는 그 얘보다는 에너지가 한 단계 높은 빛이란 얘기지. 네.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질까? 4에서 그렇지, 얘 4에서 2야. 얘는 5에서 2로 떨어질 때 얘는 6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4번 어차피 건드렸으니까 문제 풀고 넘어가자. 4-1번 A, B, C, D 중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다시 말해서 이 빛들로 광자라고 했을 때 누가 에너지 가장 많은 광자니? 누구예요? A가 되겠죠. 2번 C가 방출될 때 양성자, 그러니까 양자 수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본다. 양자 수가 궤도 수라 그랬어. 궤도 번호. 그럼 C는 C라 그랬니? C. 여기 위에 써놨네.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질 때야? 4에서 2로 변할 때다. n = 4에서 n = 2라고 쓰면 되겠죠. 4-3번 A, B, C, D 빛은 무슨 계열로 분류된다? 계열 무슨 계열? 발모 계열. 빛의 종류로는 무슨 빛? 가시광선이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자, 266페이지 13번 그림 가봐봐. 266페이지에 13번 그림 봐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나는 현대의 수소 원자 모형이래. 나가 현대 모형이라고 그랬지? 나 현대 모형 어떻게 그려놨어? 점 찍었지? 이 점들이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전자. 전자가 그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모형은 전자가 한 개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수소 원자 모형. 그러면 수소 원자 할 때 전자 몇 개만 그렸어야 돼. 한 개. 근데 나 그림을 보면 현대에서는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가 점들로 빼곡하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네.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관찰하면 몇 개로만 관찰돼야 돼. 한 개로. 하나만 측정돼야 돼. 그게 현대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안 볼 때는 확률적으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확률로 분포를 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네. 잠깐 쉬자.